여기 본부의 긴급한 명령으로 인해 억지로 한국에 파견 오게 되었다는 독일의 엘리트 특수부대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의 우수한 모습을 보고 독일이 한국의 어떤 점을 따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는 본부의 명령에 완전히 자존심이 상한 채로 한국에 도착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오히려 한국이 독일로 가르침을 구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울분을 토하던 독일의 팀원들은 이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대로 뒤로 낮아빠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에르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 최고의 특수부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제 조국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에 더더욱 저는 이번 임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 중 아무도 원하지 않았죠. 저희 대대는 이미 몇 달 동안 유럽 전역에서 무의미한 훈련을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어붙은 숲에서의 훈련, 평원의 텐트 누수, 그리고 무너진 도시 폐허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전투력 향상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됐어요. 낡아빠진 유럽 어디에서나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장비, 끝없는 기다림, 관료적인 변명이 말이죠. 그래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으로의 배치 말이죠. 협상은 불가능했고 즉각적인 실행을 필요로 하는 긴급명령이었어요. 발표가 브리핑 홀에서 망치처럼 떨어졌습니다. 이 이상한 아시아 임무를 위해 자원한 독일 군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령은 단호한 권위로 작전을 발표했고 그의 어조에는 조금의 자비도 없었어요. 한국 파견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일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그의 어조는 엄숙했지만 대령의 눈빛에는 우리가 느꼈던 것과 같은 불신이 보였어요. 왜 한국인가요? 우리 중 가장 노골적인 비평가였던 디트리히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드라마와 화장품, 우스꽝스러운 보이그룹을 만듭니다. 이런 나라가 대체 독일 군대에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목소리인 에른스트는 어둡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전투 순찰 전에 저희에게 스킨케어를 보여줄지도 몰라요. 부대원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윽고 모두는 자신들이 이런 나라로 파견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한 듯 다시금 표정을 구겼죠. 우리 중 누구도 효율성에 대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 동쪽으로 날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군대에서의 명령 불복종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령은 병사들을 쇠사슬보다 더 단단히 묶었죠. 우리는 불평을 외치고 보이지 않는 장군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여전히 장비를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원한은 젖은 병영벽에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비행기 티켓은 인쇄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 서울,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무시했던 목적지가 갑자기 우리의 다음 임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에른스트가 싸구려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본부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게르하르트도 그를 거들었죠. 한국은 독일의 자존심을 시험해봐야 할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독일로 가르침을 받으러 와야죠. 저는 그저 차가운 동체에 기대어 헤드폰을 끼고 생각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려고 했으나 속으로는 제 부대원들의 경멸과 같은 것이 들끓고 있었어요. 한국이요? 제 생각에는 수십 년 전에 독일로 노동력을 수출했던 가난한 국가일 뿐입니다. 그렇게 작고 가난한 반도가 어떻게 유럽의 소위 엘리트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독일에는 메르세데스, 지멘스, 괴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자제품과 과대 광고 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 아이러니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독일 공항들은 파업과 끊임없는 수화물 혼란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어요. 독일 병영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곰팡이 냄새가 나고 겨울마다 난방기가 고장나고 봄마다 지붕이 새어나갑니다. 독일 장갑차는 퍼레이드에서 빛을 발했지만 사실 야전작전 중에는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듣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게서 배우고 모방하고 교훈을 독일로 가져오세요. 그것이 독일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곧 비행기의 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은 작은 창문을 통해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빛나는 격자 아래에 나타났어요. 도시보다는 회로와 더 비슷해 보이더군요. 한국의 다리는 정맥처럼 불타고 고속도로는 자동차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존경하지 않았죠.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광고처럼 보이네. 그들의 도시가 이렇게나 잘 돌아가고 있다고? 라고 게르하르트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외국인들에게 선진국 인척을 하기 위해
관광명소에만 인프라를 설치했겠지. 라고 디트리이는 팔짱을 끼고 덧붙였습니다. 바퀴가 인천의 활주로에 부딪혔을 때 비행기 내부는 고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환호도 없고 안도감도 없고 저희 모두는 그저 꽉 조이고 주먹을 쥐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호기심을 쫓는 관광객이 아니라 명령을 쫓아 강제로 한국에 온 죄수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국인 기장이 인터폰을 통해 말했지만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던 저희 팀에게 그의 정중한 어조는 또 다른 모욕처럼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회의감을 품은 채 비행기에서 내려왔고 부츠는 분노로 질질 끌렸습니다. 마늘 냄새가 나는군. 에른스트가 콧구멍을 극적으로 꼬집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나는 이미 프랑크푸르트의 오염된 공기가 그리워. 한국에서 뭔가를 배워오라는 건 정말 멍청한 명령이야. 팀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씁쓸함은 여전히 우리의 목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럽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유럽의 중심인 독일이 한국에 배워와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그때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 입장을 알리는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자 놀랍도록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만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에른스트는 한국공항은 분명 세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관광객들을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구축해둔 기형적인 공항일 뿐이야. 라고 덧붙였지만 저희 모두는 뭔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터미널은 조용했지만 역설적으로 움직임이 가득했거든요. 줄은 마찰없이 순식간에 움직였는데 승객들은 입국 심사대를 3초 만에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안내 방송도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느려터진 모습도 전혀 없었어요. 이 모습에 게르하르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소음과 혼란은 대체 어디에 있지?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는 대체 어디에 있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충분한 증거였죠. 독일에서는 공항이 규율 없는 전쟁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공항 직원의 공격적인 신문, 끝없이 늘어선 줄, 아날로그적인 서류 작성, 그리고 최악의 혼란이 펼쳐져 있죠. 프랑크푸르트와 미네는 단 한 가지, 지연 신기록을 세우며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키오스크가 즉시 우리를 인식하여 녹색 섬광으로 입장을 승인하더군요. 끝없는 줄도, 의심스럽고 무례한 눈빛도,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열악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벌써 끝났다고? 10분도 안 기다렸는데? 디트리이가 속삭였습니다. 고향에서는 입국 심사가 터무니없는 신문, 공격적인 의심,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의미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불만을 쏟고 있는 저희가 불만을 다시 생각해낼 시간조차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한국의 효율성 자체가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군인들은 통제력을 잃는 것을 싫어하지만 한국은 분명 우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비겁한 변명을 중얼거릴 뿐이었죠. 여기는 공항일 뿐이야. 현실 생활이 이렇게 순탄한 적은 없어. 분명 한국은 보여주기식 사기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일 뿐일 테지. 하지만 우리의 이론에 즉시 결함이 나타났어요. 우리 앞에 있는 한국인 노부부가 여행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2명의 한국 직원이 몇 초 만에 가방을 주워주는 것은 물론 그들을 위해 짐을 들어주며 함께 이동해 주기까지 하더군요. 혼란도, 지연도, 고함도 없었어요. 우리의 이론은 침묵 속에서 무너졌고 저희 모두의 자존심은 떨어진 여행 가방처럼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터미널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편함만 더욱 커질 뿐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곳 없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조명이 조금의 전력 불안정 없이 작동하며 공항 곳곳의 청소 로봇들은 조용히 바닥을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공항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죠. 게르하르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지나치게 시스템화된 느낌이야. 어쩌면 한국은 진짜 혼란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가 화장실을 테스트했을 때도 한국은 그런 그의 의심을 비웃어버릴 뿐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비데가 빛나며 터치리스 수도꼭지와 비누 디스펜서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공공장소의 화장실조차 전부 돈을 지불해야 해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것은 우리의 자부심 뿐이었어요. 베를린 공항에서만 해도 그래요. 그 공항은 계획보다 10년 더 늦게 건설되었고 비용도 몇 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도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승객들을 놀라게 하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서 노약자들이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통풍구조차 잘못 설치되어 있죠.
개장 후에도 승객들은 여전히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게이트 번호 때문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 대조는 굴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한국을 유럽 기술의 모방자라며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의 공항에 서서 한국이 우리를 능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뒤에 남겨두었어요. 하지만 디트리이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시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아마도 이 효율성은 과시하기 위한 것일 뿐일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한국의 열악한 실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런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금 놀라운 장면을 보여줄 뿐이었죠. 저희는 수화물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무거운 상자들은 이미 몇 분 안에 도착한 상태더군요. 혼란도 없고 수화물 분실도 없으며 지연에 대한 변명도 없었습니다. 가방들은 다듬어지고 정렬되어 순종적인 군대처럼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완벽한 매끄러운 시스템에 불안한 표정으로 찡그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정과 모순되었거든요. 사실 부끄럽지만 독일에서는 수화물 분실이 거의 원칙입니다. 독일 승객들은 중세 궁정의 노동자 계급처럼 분실된 수화물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프로세스는 소음 없이, 지연도 없이 로봇 같은 정밀도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에른스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일 뿐이야. 그 이상은 절대 아니지. 그리고 그의 말을 끝으로 우리는 회의론을 지키기 위해 재빨리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인천공항에서 장애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에어컨은 독일처럼 전력 불안정으로 끊기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솔직히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한 호를 냉각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천공항은 터미널 전체를 완벽하게 냉각시키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한국은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은 상태고 배워야 할 건 한국이 아닌 독일일까봐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심지어 인천공항 셔틀버스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고 버스 정류장은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여행객들은 손쉽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를 본 게르하르트는 참을 수가 없다는 듯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꼭 독일의 시스템 전체를 조롱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말은 저희 모두에게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소리내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정말로 낡아빠진 유럽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경멸로 가득 찬 채로 한국에 왔지만 이미 그 기반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정된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마침내 침묵이 불만을 대신했습니다. K-팝과 스킨케어에 대한 이전의 농담들은 우리의 목구멍에서 사라졌어요. 창문을 통해 서울의 고속도로가 빛나고 자동차들이 동기화된 연대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한국에서 모든 것은 최첨단이자 최신식이었어요. 우리는 이 인물을 조롱하고 본부를 저주했으며 한국은 독일에 가르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고집스러운 자부심 아래 조용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정말 한국에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이 옳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버스가 도시로 더 깊이 굴러갈 때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혼란과 거짓을 기대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대신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이 조국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날카롭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었어요.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의 자부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공항들은 우리 공항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의 공항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미리 예약된 숙소로 향했습니다. 사실 충격적이었던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면서 저희는 다시금 자신감을 얻기도 했어요. 인천공항이 우리를 당황하게 했다면 한국의 주택은 분명히 무너졌던 균형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결국 저희는 고난과 규율 속에서 훈련받은 독일의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민간 아파트는 저희 특수부대 군 숙소와 비교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국의 건축 기술 수준부터가 다를 게 분명하거든요. 디트리이는 몸을 뒤로 젖히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의 집은 겉은 잘 칠해졌지만 속은 썩어 있겠지. 보여주기에 미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니까 말이야. 버스가 고속도로를 따라 덜컹거렸고
우리의 빗고기는 공항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민간타워가 우리의 회의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솔직히 우리의 군숙소는 겨울에는 배관이 새고 1월에는 난방이 고장나 곰팡이가 거치지 않고 자라고 있긴 합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물이 그대로 새어 들어오고 화장실은 매주 막혔으며 관리 직원들은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했지만 우리는 군인이기에 애써 별것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갔죠. 한국 아파트가 우리 같은 자랑스러운 독일의 특수부대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에른스트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민간 건물이 군사 질서에 맞설 수는 없고 애초에 한국은 역사 깊은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독일 건축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주거 지역으로 도달했을 때 저희 모두는 완전히 합주기가 되어버렸어요. 아파트 단지는 콘크리트와 유리로 이루어진 조용한 연대처럼 우리 앞에 솟아올라 있었거든요. 그것들은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란스러운 스택이나 비뚤어진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들은 마치 행렬 대열에 합류한 규율 있는 병사들처럼 똑바로 서고 키가 크고 대칭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게르하르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왜 이것들이 우리 기지보다 더 군사적으로 보이는 걸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닮은 점이 너무 분명했어요. 한국의 모든 아파트 건물은 무작위 계획이 아닌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입구는 자동화된 게이트로 빛나고 출입 시스템은 조용히 깜빡이며 감시는 신중했거든요. 모든 표면에서 질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혼란을 예상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잘 다듬어진 잔디밭, 깨끗한 산책로, 그리고 안전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할 뿐이었어요. 자전거는 기둥에 묶여 있지도 않은 상태로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쓰레기통도 정렬되어 있고 완벽하게 닫혀 있으며 사소한 오염조차 없었습니다. 주택이라기보다는 완벽한 막사처럼 느껴졌어요. 디트리히는 다시 자존심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밖은 꽤 봐줄만 하네. 그러나 이건 집 내부까지 좋다는 뜻은 아니야. 두고 보자고. 우리는 여전히 경계하며 아파트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회의로는 산산조각이 났죠.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우리의 입장을 인식했습니다. 조명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그 자체도 놀라웠죠. 바닥이 반짝이고 벽이 빛났으며 공기는 화학 물질도 아니고 진흙도 아닌 깨끗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게르하르트가 속삭였어요. 우리 호텔에 온 거야? 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그냥 평범한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일 뿐이야. 독일의 군숙소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위험할 정도로 삐걱거리거나 전력 문제로 몇 달 동안 고장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잘 작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말이죠. 저희 모두는 그런 한국의 굴욕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낄 뿐이었어요. 특히나 아파트 내부에서는 충격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커튼이 우리의 입장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젖히며 온도가 조용히 최적으로 조절되었거든요. 센서는 말없이 인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공기와 난방을 조절했죠. 수도꼭지조차도 기다림이나 불평 없이 즉시 깨끗하게 흘러갔습니다. 독일에서는 수도꼭지를 돌려도 형편없는 수압으로 나오거나 온수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에 비한다면 한국은 마치 미래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에른스트는 이건 믿을 수가 없다며 한국의 열악한 모습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며 주방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아파트 주방의 인덕션 스토브는 팬이 없는 것을 감지한 후 스스로 꺼지기까지 하더군요. 호기롭게 인덕션을 작동시킨 에른스트는 그저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뿐이었죠. 냉장고는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내부의 음식의 유통기한을 소개하고 또 안에 있는 신선식품들을 기반으로 요리 레시피를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독일군 숙소의 스토브요? 싸구려 코일에 연기 경보기가 항상 저절로 오작동해서 밤에 켜면 숙소 내부의 모든 군인들을 깨우곤 합니다. 냉장고는 상추를 단단하게 얼리는 동시에 밤새 우유를 상하게 만들 정도로 변덕스럽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정렬되었습니다. 대조는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은 엘리트 군인들인 저희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최첨단의 모습이 더욱 발견될 때마다
굴욕감은 점점 더 무거워질 뿐이었죠. 복도의 불빛은 자동으로 켜지고 굳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도 도어락은 부드럽게 잠기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모습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디트리히는 다시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과도하게 설계했어. 너무 많은 편안함은 되려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법이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조차도 우리의 변명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강인함의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건 무수한 기능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련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효율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도 독일의 군 장성처럼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가정집의 스마트홈 인프라는 커튼을 다시 조정하고 조명을 더욱 밝게 만들며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경에 적응했고 동료들이 노래를 흥얼거리자 음악은 명령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드럽게 재생되기까지 했는데요. 한국은 마치 건물 자체가 세심한 군인처럼 인간의 필요를 예측하는 것 같았고 저는 이러한 미친 듯한 기술력을 현실 속에 구현해 놓은 한국에 소름마저 돋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가정집에서 마저 두려움을 느끼며 거의 숙소에서 도망쳐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 번째 임무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 대중교통을 테스트하는 거였죠. 사실 저희는 처음에 이런 임무를 저희가 정말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열차와 버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마저 독일에 앞서 있을 리가 없잖아? 디트리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우수한 건 그저 옛말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독일의 대중교통은 거의 전쟁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연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고 파업은 전 지역을 마비시켰으며 오염과 노숙자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될 가능성조차 안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필사적으로 교통수단에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고장난다면 그것은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될 게 뻔했거든요. 우리 세상에서는 교통이 매일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움, 극한의 더위, 고장난 기계를 기대하며 한국의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혼란 대신 평온함과 질서가 우리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은 마치 실험실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바닥은 흠집이 없고 화면은 빛나며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어서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키오스크에 접근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독일에서는 절반은 진작에 고장난 상태고 나머지 절반은 동전 10개 중 5개는 먹어버리는 심각한 상태지만 여기 한국의 키오스크는 모두 빠르고 매끄럽고 직관적으로 작동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몇 초 만에 티켓을 탭하고 결제하고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할 수가 없었음에도 몇 초 만에 발권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외의 한국의 모습에 에른스트는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아마도 한국은 지하철 자체가 쓰레기일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기대하며 지하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한 지하철을 맞이하게 되죠. 유리 장벽인 스크린 도어가 일제히 열렸고 지하철은 비명 같은 굉음도 불꽃도 없이 조용히 미끄러졌습니다. 심지어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된 좌석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독일의 군 숙소보다도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한국 지하철의 디지털 화면은 경로, 도착 시간, 심지어 군중 밀도까지 표시해주고 있었기에 저는 그야말로 숨이 막히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렇게나 한국을 못 믿어하던 게르하르트의 턱이 조여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는 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하철이 부상당한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기 때문입니다. 좌석이 낙서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으며 불빛은 정서불안 환자처럼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완벽함이 거의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깊이 흔들었죠. 저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서울이라 그럴 거야. 여긴 한국의 수도잖아. 물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서울은 그다지 넓은 곳이 아니니 인프라를 몰빵해 놓기에는 최적일 거야. 하지만 그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객실의 모든 열에는 진동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있었거든요. 열, 기류, 스트레스를 추적하는 IoT 장치는 모든 열차에 내장되어 있었어요. 이것들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었죠. 한국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살아있는 셈이었습니다. 승객 수가 갑자기 증가하자
추가 열차가 자동으로 배정되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미래를 예측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힘을 쓰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서울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이곳 지하철은 그러한 무지막지한 유동인구에 비한다면 나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저희는 놀란 마음을 애써 달래며 이번에는 버스를 테스트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버스가 변명의 철학에 따라 운행되는데요. 교통체증, 전날 과음을 한 운전자의 무단결근, 연료 문제 등 항상 무언가가 있죠.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버스는 마치 군사적으로 정밀하게 이동했습니다. 실시간 GPS는 디지털 보드에 정확한 도착 시간을 표시하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1분도 시간을 어기지 않았죠. 처음에는 저희는 이러한 한국의 디지털 보드를 보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2분 후 버스 도착을 본 저희는 그야말로 소리내어 비웃었죠. 2분이 아니라 20분은 밥 먹듯이 지각하는 독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120초의 헤드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지연도, 변명도, 사과도 필요 없었어요. 이를 보고 디트리히는 신음하더군요. 독일의 탱크조차도 이렇게나 시간을 잘 지키지는 않아. 전쟁 중일지라도 절대로 말이야. 하지만 정말로 인상 깊었던 것은 통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차, 버스, 심지어 택시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구매했던 단일 카드인 티머니 카드는 어디서나 작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이 티켓도 고장난 기계도 아예 상관이 없었어요. 한번 탭하면 전국을 매끄럽게 여행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독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지역 티켓은 특정 구역에서만 유효하기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가끔은 현지인들조차 티켓 이용에 애를 먹곤 하죠. 물론 한국의 그 탁월함은 단지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에도 있었죠. 한국의 모든 정류장은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은 겨울에는 히터를, 여름에는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USB 충전기, 와이파이, 공기청정기까지. 독일에서는 운이 좋다면 버스 정류장에 벤치가 있지만 한국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거의 호텔 방에서 푹 쉬며 대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편안함, 효율성, 존엄성까지 완벽하게 구축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놀라움도 잠시 저희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서울의 인당 차량 대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데 한국의 도로만큼은 그러한 악명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원활하고 평온했기 때문이에요. 서울은 차량 대수가 베를린보다도 훨씬 많음에도 도로는 베를린보다 몇 배는 더 원활했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저는 이러한 한국의 원활한 모습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은 이미 시스템적으로도 준비가 된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AI는 도로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구간의 혼잡을 예측하며 경로를 즉시 조정하고 있었어요. 만약 한 노선이 혼잡해지면 열차가 자동으로 추가 운행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버스가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하도록 유도했죠. 이러한 무지막지한 기술력에 게르하르트는 경악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민간 시스템이 군대보다도 훨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최적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일 군대조차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훈련보다 더 똑똑하고 빠르며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였죠. 하지만 대체 한국은 이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언제 다 구현해냈을까요? 모든 센서가 시스템과 통신하고 모든 버스, 기차, 그리고 역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AI는 패턴을 학습하고 필요를 예측하게끔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디트리히는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어요. 이런 사회를 구축하려면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 것이 분명해. 유지 관리가 아예 불가능할 거야.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효율성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문제를 예측하면 재난을 예방할 수 있지. 고장 전에 고치는 것이 고장 후에 고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거야. 그러니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저렴하고도 진보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수리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예방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우수함을 인지하게 된 저희는 이러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휘 본부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이동하면서 우리는 독일에 있는 우리의 지휘소를 기억했습니다.
지도, 라디오, 스크린으로 가득 찬 어두운 방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짖는 명령에 의해 사회가 통제되죠. 첨단적인 기술 따위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서울의 재난관리센터에서 저희는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지도, 날씨, 교통, 심지어 에너지 사용량까지 줄지어 표시되고 있었는데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차분히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고함도, 혼란도 필요 없고 그저 최첨단의 효율성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센터 관리자가 지진경보 네트워크를 보여주더군요. 깊은 지하에 묻힌 센서들은 몇 초마다 진동을 읽고 있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시스템은 3초 이내에 알림을 보내고 동시에 기차는 자동으로 멈추고 가스 밸브는 닫히며 엘리베이터는 가장 가까운 층에서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명령이 자동으로 하달되며 시간이 지체될 필요 자체가 없었고 그저 AI로 구축된 자동 시스템 자체가 결정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죠. 에른스트는 이제 거의 기절 직전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항상 회의를 열곤 해. 재난이 닥쳐와도 회의를 하느라 명령은 뒤늦게 하달되지. 그러나 여기서는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작동하고 있어. 기술력이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은 가히 천재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경악스러운 시스템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홍수 조절 시스템이었어요. 서울 아래의 거대한 터널들이 실시간으로 강우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AI는 어떤 게이트를 열고 어떤 게이트를 펌핑하여 활성화할지 계산했죠. 인간의 느린 상황 판단 때문에 지체될 염려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센서, 알고리즘, 그리고 조용한 기계적 실행을 통해 도로가 범람하기 전에 물을 어디로 옮길지 전부 정해지고 실행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전국에 구축한 최첨단 자동화 대응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게르하르트는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대 지하실은 매년 봄마다 홍수가 나고 있어. 우리는 양동이를 든 병사들을 보낼 뿐이지. 그런데 한국은 대체 어떤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단 말이야? 한국 엔지니어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양동이는 너무 느려요. 우리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라 자동화를 선호하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모욕은 칼날처럼 베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눈에 보이는 혼란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교통, 소방, 경찰, 보건 등 모든 부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화면에는 구급차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표시되었습니다. 이미 환자 수용 능력을 알고 있는 병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 병원이 가득 차면 환자를 실은 구급차는 자동으로 경로를 변경했죠.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연 없이 목숨을 살릴 수 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민간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는 살아있는 뇌 그 자체였죠. 저는 그저 한국인 직원들을 주의 깊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도 책상을 두드리지 않았죠.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가 흐르고 시스템이 반응하며 직원들이 부드럽게 안내할 뿐이었죠. 에른스트는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병사들을 훈련시켜 규율을 만들고 있어. 그런데 한국은 그저 컴퓨터 한 대로 이를 달성해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비꼬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수하다는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화면에 모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대피 경로에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버스는 사람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경로를 변경했고 병원들이 병상을 정리하고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그저 도시 자체가 위기 상황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반응했습니다. 디트리히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앉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군대 지휘 체계보다 더 똑똑하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증폭시키고 있었어요. 독일의 지휘와 긴급 대응은 두려움과 강압, 그리고 위계 질서 위에 세워졌지만 한국은 조용하고 정확하며 모든 층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게 한국과 독일의 결정적인 차이였죠.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에 그저 혼잣말로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장군이 필요하지 않아. 그들의 도시 자체가 장군이니까 말이야. 그것은 지금까지 가장 겸손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체면이 구겨진 채
다시금 이동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식품 물류를 테스트하러 가고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은 분명히 식품 물류만큼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산악국가이므로 농산물을 제대로 보급하기에 최악 수준으로 불리하거든요. 에른스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슈퍼마켓이 매주 문을 닫고 있어. 물류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쩌면 파업 때문일 수도 있지. 아마 베를린이 이 지경이니 한국은 더하겠지. 게르하르트도 동의했어요. 한국이 한 번이라도 비틀거리면 우리는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자존심이 더 곤두박질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말임에도 구멍가게들조차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은 신선한 과일을 깔끔하게 쌓고 고기를 완벽하게 냉장시키고 쌀 포대를 높게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산악 국가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디트리히가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한국은 그들의 운명조차 초월했단 말이야? 저는 거의 넋이 나간 채로 한국 물류 담당자에게 한국은 어떻게 식품이 관리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렇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하더군요. 글쎄요. 한국에는 식품 공급이 부족한 건 맞지만 우리는 그러한 한계를 효율성과 기술로 극복했어요. 센서는 창고, 트럭, 심지어 냉장고까지 추적하고 있고 한 곳이 부족하면 다른 곳이 즉시 공급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독일에서는 신선식품인 토마토를 주문하면 2주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2시간 만에 신선식품 배송이 완료됩니다. 지난 수요를 기반으로 예측 배송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문득 제 부대를 떠올렸어요. 국가 필수시설인 군대에서조차 배달이 늦어지고 음식이 상하고 군인들은 배가 고파 아우성이죠. 우리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냥 끔찍한 실패일 뿐이었습니다. 독일의 슈퍼마켓에서는 주말만 되면 빈 진열대가 정상이 됩니다. 우유가 다 떨어지고 계란이 사라지고 나쁜 냉장 보관으로 고기가 상하죠. 그리고 변명은 항상 따르죠. 날씨가 안 좋다. 교통이 안 좋다. 노동인원들이 파업했다. 이를 개선할 예산이 없다 등 실제적인 해결책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변명은 없고 해결책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트럭이 하역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각 상자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더군요. 즉시 스캔되어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상자 하나가 손상되면 시스템이 즉시 플래그를 지정했습니다. 기다림도, 추측도, 질병 확산도 없죠. 에른스트는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은 총알 하나조차 이렇게 잘 추적되지는 않아. 그가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 그 자체였죠. 한 한국인 할머니가 가게에서 과일을 사더군요. 그러나 그녀는 연로한 탓인지 결국 지갑을 더듬다가 동전과 지폐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주어주며 모든 돈을 할머니께 돌려드렸어요. 독일이었다면 돈이 떨어짐과 동시에 모두가 달려들어 가로채 갔을 것입니다. 최소한 남을 위해 뭔가를 주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욕심이 나는 상황에서도 항상 존엄성을 지키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부족함이 이기심을 낳았다면 여기 한국에서 풍요로움은 친절을 낳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했죠. 나중에 저희는 한국의 식품 물류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시계태엽처럼 윙윙거리더군요. 로봇팔은 무게와 크기에 따라 패키지를 정렬했어요. 센서가 자동으로 신선도를 확인했죠. 드론은 창고 온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식품은 자동으로 최적의 조건 하에 한국의 시민들에게 보내지고 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상태로 말이죠. 한국인 엔지니어는 넋이 나가 있는 저희를 보고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는 농장, 창고, 트럭, 시장 등 모든 단계를 연결해요. 아무런 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송되죠. 게르하르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군대 안에서도 보급품을 잃어버리고 있어. 상자는 사라지고 기록은 사라지며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 그러자 한국인 엔지니어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해올 뿐이었어요. 한국은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 두었어요. 만약 천재지변으로 한 창고가 침수되면 트럭은 즉시 경로를 변경합니다. 한 도로가 막히면 데이터가 다른 방향으로 전송되죠. 그러니 유사시, 심지어 전쟁 중에도 식품 물류는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스템을 신뢰하거든요.
그 문장은 총알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신뢰해요. 반면에 독일에서는 변명을 신뢰할 뿐이죠. 여기 한국에서 신뢰는 매일 쌓이고 있었습니다. 디트리히는 마침내 주저앉았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우리는 군대 안에서도 빵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없어. 그런데 한국은 도시를 늘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어. 독일은 기술 강국이라는 옛 명성에 너무 안주했고 그 결과 이렇게나 약해져 버린 거야. 이제 그의 목소리는 드문 겸손함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게르하르트는 부드럽게 대답했죠. 한국은 음식을 탄약처럼 취급하고 있어. 소중하고 추적되며 반드시 전달되지.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이기는 거야. 저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는 굶주린 병사들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평화 속에서도 굶주린 시민들은 절망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들의 물류는 시작되기 전에 배고픔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도 영웅적이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죠. 하지만 그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전쟁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것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들의 휴전 국가로서의 절박함과 노하우는 한국의 군대뿐만 아니라 모두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하게 어떤 무기도 따라올 수 없는 힘이었죠. 도대체 한국이 이토록 완벽함만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알면 알수록 이해할 수 없는 한국에 혀를 내두르며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자동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독일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자동화 공장이 즉시 가동되고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무기들을 생산해낼 정도로 우수한 공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한국은 이것마저 독일을 능가한 건가 싶어 두려움을 느끼며 한국의 자동화 공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로봇팔의 줄이 무용수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강나사, 강용접, 각절단은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센서는 진동을 모니터링하여 고장 전 마모를 예측했죠. 저희가 얼이 빠져있자 한국인 기술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설명을 해올 뿐이었어요. 베어링이 이상하게 흔들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교체합니다. 한국은 진작에 AI 기반 수리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러니 점검이나 가동 중지로 인한 손실은 최소화로 유지되죠. 그의 말에 게르하르트는 찡그릴 뿐이었어요. 맙소사, 이건 독일에서도 구축할 엄두조차 못 내는 기술이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계들은 고장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계들은 애초부터 고장을 예상하고 나서 그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죠. 이들의 모든 키오스크, 모든 엘리베이터, 모든 로봇은 작은 센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도, 진동, 사용량, 스트레스 등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AI는 패턴을 분석하여 고장나기 전에 문제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및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어떠한 가동 중지나 고장 없이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거였어요. 마침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한국의 엘리베이터를 테스트했을 때는 그 충격이 배가 되었죠. 베를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관으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아래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상승하고 승객을 가둔 채 전원이 꺼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렸고 센서가 승객 수를 즉시 세었습니다. 시스템은 하중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속도까지 조정했고 덕분에 한국 엘리베이터는 최대 효율로 운영될 수 있었어요. 자판기를 테스트했을 때는 더욱 경악스러웠죠. 독일에서는 자판기가 동전을 먹고 돈을 훔치고 냉장이 안 된 썩은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기계들은 환불 기능까지 존재했으며 카드와 현금을 비롯한 NFC 결제 등 갖가지의 방법으로 결제 수단을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모습을 넋놓고 쳐다보다 보니 우리는 암울함을 느낄 뿐이었어요. 저희 조국인 독일은 그간 공학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자동차, 기차, 공장 등은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자동차와 기차를 비롯하여 키오스크, 엘리베이터, 로봇 등 모두가 우리를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마술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신뢰와 천재성, 그리고 배려의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아마도 한국에서 열악한 모습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저희는 한국에서 독일을 구원할 가르침만을 한 트럭 얻고 조국에 돌아가게 될 거라는 확신에 찬 생각을 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힘없이 공장을 나올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동을 하던 와중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한국에서는 신호등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신호등의 초록불은 저희가 올 때만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도착하면 그대로 신호를 바꿔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나 횡단보도에 도착하자마자 신호등 불빛이 바뀌자 저는 이 의심은 확신이 됨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한국인 행인을 붙잡고 한국에는 신호등조차 눈이 달린 거냐며 거의 따져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해오더군요. 신호등 근처의 교통카메라를 좀 보세요. 이 카메라는 대기 중인 보행자를 세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 중국처럼 사생활 보호가 아예 안 되는 국가가 아니므로 카메라는 얼굴이 아닌 실루엣만 인식하고 그게 사람임을 인지하죠. 그리고 일정량의 사람들이 모이면 소프트웨어가 다른 도로의 교통 상황을 비교하고 자동으로 청신호를 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도로에 차들도 많이 없으니 당신이 횡단보도에 도착했을 때마다 신호등이 바뀐 것이죠. 또 횡단보도가 일찍 비워지거나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신호등 대기 시간은 짧아져 차량은 더욱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스마트 시스템이죠. 저는 그저 넋이 나갈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경찰관도 보행자를 질책할 필요가 없었어요. 센서는 자동으로 수요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최적의 명령을 내렸죠. 그렇게 얼이 빠진 채 걷다가 디트리이는 20m마다 배치된 색상으로 구분된 쓰레기통을 가리키더군요. 저게 대체 뭐야? 이건 말이 안 돼. 한국은 평범한 거리에 쓰레기통마저 IoT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당국의 수거 알람을 보냄과 동시에 쓰레기 자동 압축 기능까지 있어서 최적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었죠. 물론 한국인들은 절대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지 않았기에 거리에는 쓰레기와 소변 자국은커녕 냄새와 해충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도시 위생이었죠. 그러다 저희는 얼마 안 가 고장난 가로등을 수리하고 있는 작업자들을 발견했어요. 독일에서는 고장난 인프라가 수년째 방치되는 게 기본이기에 저는 호기심에 그들에게 번역 앱을 건네봤죠. 이 가로등은 고장난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러자 한국인 작업자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더군요. 고장난 지 얼마나 되었냐니? 그게 무슨 소리죠? 이 가로등은 10분 전에 고장났어요. 가로등이 자꾸만 깜빡여서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저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수리가 가능하다고요? 저는 그에게 더욱 많은 것들을 질문하게 되었는데 그의 대답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 앱을 통해 주민들이 고장난 램프나 위험한 포트홀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고장도 한국의 시민들에 의해 신고가 접수된 거라고 했거든요. 한국의 시민들은 그저 앱을 켜고 사진을 찍고 보내기를 한번 누르면 10분 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어요. 티켓 번호가 공개 진행 상태와 함께 즉시 나타났기에 처리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 늘 흠집 하나 없는 사회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던 거였습니다. 디트리이는 그저 멍하니 서서 이럴 수는 없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위한 위로를 건네줄 수는 없었죠. 우리 모두가 그와 똑같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에른스트가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넋을 놓고 걷다가 연석에서 발목을 비틀리며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이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부상이 서류 작업, 끝없는 기다림을 의미하거든요. 아마 그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게 분명했어요. 그나마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던 독일의 군 병원조차도 발목 염자는 보통 이틀 이상은 대기해야 하는 끔찍한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종이 양식이 반복되고 보험증이 확인되며 간호사들은 너무 바빠서 환자의 순서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죠. 아무튼 에른스트는 거의 걸을 수도 없는 심각한 상태였기에 독일에서는 죽기 직전의 중상이 아니라면 출동을 거부할 수도 있는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도착하면 응급차 운전자가 직접 길을 묻는 경우도 있기에 저희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서울에서도 독일과 동일하거나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저희는 이내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작은 에른스트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면서부터였어요. 사실 그건 저희가 한국 공항에서 받은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및 노약자에게 미아 방지 및 여러 위급 상황 대비의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무료 대여해주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군인이었던 저희는 그러한 스마트워치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나도 건강했던 저희였거든요. 그러나 에른스트는
자신은 한 번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본 적이 없다며 혼자만 스마트워치를 대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장치는 하루 종일 조용히 그의 걸음수, 맥박, 산소를 추적하다가 이제 긴급 상황이 닥치자 주인을 위해 구조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심장 박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의료 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죠. 시스템은 단순히 문제를 보고 즉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거의 5분도 지나지 않아 네이비 조끼를 입은 2명의 한국인 직원이 우리 옆에 나타나더군요. 그러고는 스마트워치의 경고를 확인했다며 에른스트를 신속하게 구급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시 근처의 신호등이 구급차를 위해 녹색으로 깜빡였거든요. 지휘체계 따위는 없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지 4분도 채 되지 않아서 말이죠. 위험하게 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신호등이 길을 비웠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병원에서도 조금의 대기 따위도 없었어요. 화면에는 이미 스마트워치에서 업로드된 에른스트의 바이탈이 표시되어 있었기에 지저분한 설명도 없고 시간 낭비도 없었거든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게르하르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대시 모드를 응시했어요. 독일에서는 가까스로 의사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의료진에게 부상을 입은 과정을 설명하는 데만 15분을 낭비하고 있어.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먼저 데이터를 보여주지. 낭비되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저희는 외국인이었음에도 의료를 위한 어떠한 복잡한 절차도 필요가 없었거든요. 종이 양식 대신 스캐너가 에른스트의 스마트워치에 등록된 정보와 신분증을 읽어주었어요. 즉시 알레르기, 병력, 그리고 오늘의 부상 보고서와 함께 디지털 프로필이 열렸습니다. 독일에서는 그 단계만으로도 몇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에서는 몇 초만이 소요되었어요. 그리고 휴대용 스캐너가 에른스트의 뼈에 실시간 이미지를 표시했죠. 몇 초 후 3D 모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인대, 뼈, 부종이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한번 두드린 후 진단을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염자네요. 미세 골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서류 작업, 기술자, 때로는 다른 건물로의 이동이 필요해요. 시간 낭비와 결과 지연, 곳곳에서 잘못된 의사소통이 거의 필연적이죠. 그러나 한국에서 스캔은 3초 만에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치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이루어졌어요. 로봇 디스펜서가 침대 옆에서 딸깍 소리를 냈고 그것은 에른스트의 부은 발목에 딱 맞는 냉각랩을 만들었거든요. 랩은 부드럽게 부풀어 올랐으며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서 너무 세게 눌리지 않고 에른스트의 치료를 도왔어요. 에른스트는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치료는 비닐봉지에 담긴 얼음을 테이프로 묶는 구식적인 방법을 의미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편안함을 가장한 정밀한 과학이었거든요.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약국이었죠. 저희는 줄을 서지 않고 심술궂은 약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키오스크로 걸어가서 에른스트의 스마트워치를 스캔했고 즉각적으로 처방전이 나타났거든요. 몇 초 만에 미리 포장된 약이 담긴 서랍이 열렸습니다. 독일어, 영어, 한국어로 자동으로 인쇄된 지침서를 받은 저희는 번역된 설명서임에도 명확하고 간단하며 실수가 없다는 점을 보고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죠. 저희는 어떻게 한국은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고도 오류가 전혀 없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약사는 영어를 구사하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모든 알약팩에는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은 알약을 제조하기 전에 처방전을 코드와 교차 확인하죠. 일치하지 않으면 서랍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 실수나 오류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아마 한국은 몇 년 내로 약국조차 무인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요. 한국은 이미 그럴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천재적인 모습은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마친 뒤 에른스트의 스마트워치는 알람을 울렸는데 그가 무리하게 걸으려고 할 때면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거든요. 붓기가 증가했습니다. 운동을 삼가주세요.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의료 공급 라인이었습니다. 마치 고장이 재발하기 전에 작은 부품을 조정하여 매일 모니터링하는 한국의 AI 자동수리 시스템이 탑재된 기계들처럼 한국은 사람들마저 이렇듯 지속적으로 케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른스트는 스마트워치에 지침대로 이동하니 이젠 통증이 한결 나아진 듯 보이더군요. 결국 우리는 한국이 단순히 속도뿐만 아니라 성견지명도 익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병원은 단지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살아 숨쉬는 시스템, 즉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한국에서 살 수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워져 거의 미칠 지경이었죠. 그러나 저희에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은 완전히 한밤중이 되었다는 거였죠. 한밤중의 독일 및 유럽은 너무나도 위험해서 특수부대원들인 저희들조차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에 저희는 밤에 서울을 걸으면서 약간의 긴장을 느끼며 잔뜩 움츠렸어요. 그리고 이내 디트리히는 중얼거렸죠. 소총을 들고 지키는 경비원도 없고 폭동 진압용 밴도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나 안전하다고. 이 평온함은 가짜야. 에른스트는 어둡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보자. 곧 사이렌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찾았습니다. 고향인 독일에서는 어두워진 후 지하철역이 전쟁터로 변해버려요. 술주정뱅이들이 소리치고 지갑을 훔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지하철역들은 밝게 빛나고 깨끗하며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마저도 한밤중에 안전하게 산책했어요. 여성들은 두려움 없이 혼자 걸었고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휴대폰을 꺼내어 보면서 이동했습니다. 단 하나의 호신용 무기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완벽하게 안전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경비원이 째려보지도 개가 으르렁거리는 것도 군인이 차갑게 쳐다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나처럼 평화로웠어요. 디트리히는 찡그렸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평화는 진짜였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사회를 구축했을까요? 저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 듯 혼자서 골목길에 들어가려고 하는 한국인 여성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더군요. 글쎄요. 한국에는 원래 범죄가 없기도 하지만 이미 인프라 자체가 범죄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거든요. 가로등만 해도 그래요. 한국의 가로등은 평범하지 않거든요. 가로등은 움직임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가로등이며 누군가 너무 오래 머무르면 불빛이 더 밝아지며 애초에 범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있거든요. 카메라도 그냥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작고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사각지대 자체가 없죠. 심지어 카메라에 내장된 AI는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하고 중앙 허브로 해당 영상이 즉각적으로 전송되어 뛰고, 숨고, 싸우는 패턴 등의 이상 행동은 즉시 포착되어 당국의 즉각적인 출동을 보장하는데 도대체 어떤 바보가 위험한 행동을 하겠어요? 저희는 그저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대형 CCTV 카메라는 마치 협박 트로피처럼 걸려있지만 카메라는 애초에 고장난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독일인들은 없거든요. 물론 그림자로 가득 찬 독일의 어두운 골목길은 도둑과 소매치기에게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경찰들은 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골목만 쏙 빼놓고 지루하고 게으르게 순찰을 돌 뿐입니다. 독일에서 국가는 보호를 약속했지만 극장만을 제공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차원이 달랐던 거였죠. 심지어 저희는 한국의 공원 근처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벤치에는 작은 SOS 버튼이 있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위치와 카메라 피드가 즉시 경찰에 전달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범죄를 애초에 원천 차단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심지어 한국의 탁월함은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였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카페에서는 한국인들이 테이블에 휴대폰과 노트북을 그냥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곤 했는데 그럼에도 다른 한국인들은 오직 자신의 물건만 만질 뿐 덩그러니 놓여진 귀중품들은 그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저 모든 것이 평화롭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 저희는 다시 아파트 로비로 돌아왔어요. 경비원도, 소총도, 으르렁거리는 개도 없었죠. 문 앞에 디지털 패널만 있었어요. 주민들은 카드를 두드리거나 휴대폰을 스캔했고 손님들은 비디오 인터콤을 통해 위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마트 사물함에서 패키지가 대기했고 사물함이 꽉 차서 그대로 앞에 놓인 소포함도 도둑맞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경비원들이 신분증 확인을 위해 사람들에게 소리치지만 여기 한국에서 시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게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숙소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암울한 생각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안전은 빛, 센서, 투명성, 그리고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기가 필요 없었죠. 두려움이 기반이 아니라 신뢰가 기반이었기에 모든 치안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우리는 굴욕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민간인들은 독일의 군대보다 더 많은 규율과 보안을 갖추고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전쟁의 상처를 입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한때 자신들을 도와줬던 나라들마저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디트리히가 먼저 질문을 던졌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이건 하루아침에 나타난 수준이 아니야. 그리고 조금 조사해보니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놀라운 국가라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었어요. 모든 기적은 전쟁으로 도시가 잿더미로 변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다른 국가들은 도움과 위로를 받았지만 한국인들은 맨손으로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남성들은 독일로 파견되어 광산에서 일했고 여성들은 역시나 독일 병원에서 일했죠. 그들의 임금은 학교와 공장을 짓기 위해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촛불로 공부하고 부모는 휴식을 희생하며 이웃들은 배고픔을 나누었습니다. 훈육은 배운 것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당시 독일인들은 여전히 한국이 결국에 성공하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선배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무리 일해봤자 다리가 뚝딱 건설되거나 완벽한 도로를 갖게 될 수는 없다며 한국을 조롱했다고 했죠. 그러나 분명 맞는 말이었지만 한국만큼은 달랐어요. 그들은 모두의 조롱 속에서도 절대로 멈추지 않았고 결국 모두 앞에서 완벽하게 증명하고 말았거든요. 수십 년간의 힘든 교훈 아래 지금 이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좀 보세요. 현재 수십 년 전 홍수로 폐허가 된 한국의 마을에서는 강을 따라 수로, 제방, 스마트 센서 등이 설치되어 완벽하게 대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한 번의 홍수가 나면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재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재건하여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죠. 간단해 보였지만 천재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곤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교육에서도 그것을 발견했어요.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한 학교에서 현재 아이들은 대피훈련, 기상경보, 안전 안내서를 보여주는 태블릿을 들고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학교는 대피소까지 설치되었고 체육관은 태양광으로 보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덕분에 한국의 아이들은 재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더군요. 아이들은 그저 훈련을 게임으로 취급하며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대비가 반복되었기에 지금 완벽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무시하며 이 나라에 도착했던 저희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부러워하게 되었죠. 솔직히 한국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디트리히가 먼저 인정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는 이 나라가 취약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이제 연약한 것은 바로 독일이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했지. 정말로 한국을 따라하지 않으면 독일은 끝이야. 에른스트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만 대응하지 않아. 그들은 이제 위기 자체도 완전히 정복해버렸고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버리지. 게르하르트는 얼이 빠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민간인들은 독일의 엘리트 부대보다도 더 규율이 엄격해.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진 남의 귀중품을 절대로 훔쳐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아무리 교육시켜봤자 절대로 실천할 수 없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불타는 진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벽한 나라를 구축한 한국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느끼며 독일로 돌아갈 뿐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